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기억날까? 해가지고 흙 위죠 원래는. 네. 근데 여기 흙 위에 위가 첫 소리가 없지. 내가 얘기했죠? 이응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죠. 흙 위. 위라는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는 기억이 연음돼가지고 흙위가 되는 거예요. 기억날까? 네. 괜찮아요? 이거 정도까지만 외워주면은 괜찮아. 이거 뒤에가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냐 없냐도 또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런 것도 외워줘요. 숲에 같은 경우는 이게 대표어로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지? 그대로 피읍이 옮겨갔지? 왜일까? 뒤에 있는 응. 그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쵸? 실질적인 뜻이 없지. 조사니까. 그래서 그대로 옮겨갔는데 흙 위, 숲 안 이런 경우에는 뒤에가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표어로 바꿔서 소리를 내줘요. 이해됐을까? 오케이. 까지 될 수 있고 돼. 언제 대를 쓰고 언제 대를 쓴다 했지? 대는 약간 답할 때? 대? 답할 때. 대는? 자신의 그 과거요? 되돌아볼 때? 좋아. 대와 대. 대는 언제 쓰고 대는 언제 쓸까? 대는 언제 쓰지 우리? 이는? 언제 쓸까? 내가 경험한 우리 99쪽 밑에 찬찬쌤 핵심 강의 보면은요, 종결어 및 대와 대의 차이 보일까? 보이니? 93쪽 보일까? 여기 보면은 대는 본인이 경험한 지난 일을 돌이켜 말할 때 쓰는 말로 뭐뭐더라와 같고, 대는 남에게 들은 일로 뭐뭐다고해와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남에게 들은 말은 무조건 아이고 내 일은 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해됐을까? 됐죠? 그리고 대와 대는 하와 해로 내가 구별하라고 한 거 기억나지? 그리고 뭐 여기까지? 기억나 얘들아? 얘와 얘, 의와 의는 다 잘 외운 것 같아. 자, 봐봐. 그러면 오늘 지은이가 아파서 학교 못 왔어. 감기가 심하게 걸렸대. 어디가 틀렸을까? 오늘 지은이가 99쪽이야. 오늘 지은이가 아파서 학교 못 왔어. 감기가 심하게 걸렸대. 대. 그치? 왜지? 그 아이로 뭐라 해야지? 내가 남의 이야기 했을 때는 되고 아이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대.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할 때는 어이지. 대. 그리고 남이 해준 말을 전할 때는 대가 되고. 맞지? 여기서 하는 말은 지은이의 말을 미선이가 전하는 거지. 그래서 걸렸대라고 써야 돼요. 이해됐을까? 밑에 거는? 이건 좀 쉽다. 나야. 그치? 이건 알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히읗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아야가 돼야 돼요. 이해됐을까? 하고 바라다와 바래다의 뜻 차이도 아니 너네? 이거 많이 헷갈려 하는데 너네 색이 바래다는 게 뭔지 아니? 알지? 그럴 경우에만 바래다를 쓰고 나머지 다 바라다라고 써야 돼. 빨리 낳길 바라. 너가 행복하길 바라. 내 바람. 이렇게 써줘야 돼요.
색깔이 바래다일 경우에만 바래다를 써야 돼. 근데 뭐 우리는 뭐 내 바램 이렇게 많이 쓰긴 한데 다 틀린 표기예요. 26, 27번 한번 풀어볼까? 16번 봐보자. 지영이가 서점에서 사야 할 책이 있대. 뭐가 들렸을까? 대. 왜지? 그 남의 이야기나 자신의 이야기를 할 경우는 아이를 쓴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남에게 들은 일.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는 다 I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누구의 이야기지? 남의 이야기. 지영이의 이야기지. 그래가지고 내가 내 얘기를 하면 나 서점에서 사야 할 책이 있는데 라고 어이를 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영이의 말을 전한 거니까 I를 썼죠? 그러니까 대로 써야 돼요. 27번은 몇 번이지? 4번. 4번이죠? 사진이 발에서. 여기선 진짜 색이 발한 거야. 그래서 발에서가 맞고. 우리 민족의 바람이다. 바라다니까 바람이 맞죠. 영철이 다리가 나으면 표기 잘 해줬어요. 근데 국어를 잘하기 바래일까? 뭐였지? 바라죠. 그리고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 여기선 진짜 아이를 낳다니까 표기 잘 해줬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왠지 도넛이 먹고 싶구나. 어디가 들렸을까? 왠지. 왜지? 얘를 어떻게 써야 되지? 오에다가 아이. 왠지로 써야 되죠? 왜는 딱 하나에만 쓰인다 했어. 언제? 어떤 이거. 왜인지. 그치? 왜인지로 쓰니까 딱 이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틀렸어요. 그래서 웬일이야? 웬일이야? 웬일인지. 여기 주시면 뭐가 맞을까? 밑에 거 읽지 말고. 두 번째? 맞죠? 왜는 딱 한 번만 쓰인다 했어. 왠지 할 때만. 나머지는 다 웬이야. 알겠지? 웬일로, 웬일인지 이렇게 다 웬으로만 쓰여요. 이해됐을까? 마지막 28, 29만 풀어보자. 8번 보자. 밀주 진단을 쓰면 적절한 것은 뭘까? 2번. 너무 쉽지? 2번이지. 왠지 할 때만 웬이 쓰인다 했어요. 나머지는 다 왠지 이것도 안 되죠? 무조건 왠지예요. 그리고 웬일이야도 웬 이렇게 다 우로 들어가야 되는데 왠지 할 때만 오로 들어가요. 이해했을까? 앞이 맞을까 뒤에가 맞을까? 뒤에. 그쵸? 니은은? 앞에. 맞죠? 왠지예요. 이건 그냥 외워줘야 돼. 까지가 본문 스캔이 왜 이렇게 됐지? 이거는 본문을 한번 봐봐. 자, 너네 근데 이거는 잠깐 화면 봐봐. 꽃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꽃이? 맞나? 밑에 거는? 꽃으로? 맞나? 꽃으로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왜? 이거 치우시면은 디귿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네, 맞아. 아니지. 봐봐. 뒤꽃 다음에 이지. 그리고 꽃 다음에 으로지. 무슨 실질적인 뜻이 있어? 없지? 그러면은 그냥 바로 넘어가 준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거 대표음인 디귿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꽃으로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이걸 생각을 하면서 글을 한번 읽어보자. 오늘날 꽃으로를 꽃이와 꽃으로라고 말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은 듯합니다. 꽃이랑 꽃으로가 표준 발음이에요. 받침 치읓이나 지읒을 가진 말들이 되게 마찬가지인데 빚을 졌다의 빚을도 대개는 빚을이라고 하지 빚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은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꽃을 어떻게 읽는지요? 시를 쓰는 내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니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꽃차라고 하면 씨맛이 나냐고. 꽃사라고 해야 시의 분위기가 살고 그게 애초 시인이 생각한 발음 아니겠냐고. 보통 막 꽃사, 아름다운 꽃사 이거 얘기할 때 꽃차라고 할까 꽃사라고 하나? 꽃사. 그치? 근데 표준 발음법에서는 꽃차라고 해야지. 맞아요. 그치만 이제 이 사람의 시인인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지. 이걸 꽃사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자.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경상북도 안동에 학술 답사를 갔다가 그 지방에서 활동하는 시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 주장은 시는 그 시인의 사투리로 읽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억양으로 읽어야 시인이 의도한 세계가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얘기여서 신선하게는 들렸는데 어려운 주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소월의 시는 평안도 억양을 모르고도 기분 좋게 읽히고 서정주의 시 역시 전라도 사투리의 억양과 다르게 읽어도 감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니 서정주 시인이 자작지를 전라도 사투리로 가령 나이를 나으로 읽는 걸 들으면 저는 오히려 그 시의 맛이 줄기까지 합니다. 그 향토 시인의 주장은 일면 일리는 있는데 일반화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이 사람은 시를 시인의 사투리로 읽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해 안 동의해? 동의. 일부분은 동의하고 있지. 근데 그걸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김소월은 평안도 사람이고 너는 서정주 시인 아니? 이 사람도 조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시를 읽을 때 표준어로 읽지. 쓰인 대로. 그러니까 그 억양을 살리는 건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담고 있어요. 꽃차, 이슬 영롱한 꽃차 라고 써놓고 꽃사, 이슬 영롱한 꽃사 라고 읽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말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꽃을, 꽃에서, 꽃으로 라고 말하고 있더라도 일단 꽃차 라고 표기하였으면 꽃차 라고 읽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녕 꽃차를 들어줄 수 없다면 맞춤법을 벗어나 꽃사 라고 쓰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꽃차를 꽃타라고 써야 할 일도 있을 법합니다. 제 고향에서는 꽃에서 꽃으로를 꽃에서 꽃으로라고 하니 그 맛을 살리려면 꽃타, 이슬 영롱한 꽃타라고 써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 경우 꽃차라고 써놓고 꽃타라고 읽어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꽃차라고 써놓고 꽃사라고 읽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래서 주장은 뭘까?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을까? 단어를 읽을 때 그 지역의 억양을 살려서 읽어야 됐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지금? 억양을 살려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면 이 사람은 꽃차를 꽃타라고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겠죠?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그렇게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꽃차라고 써놓고 꽃타라고 말하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 사람의 주장은 뭘까? 이런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너네가 이 사람의 주장을 좀 파악할 줄 알아야 돼.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 사람은 결국. 이 사람은 일단 이익섬씨고 국어학자예요. 국어학자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걸까? 표준 발음법대로 읽자.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써있는 데를 보면은 어떻게 이거지 추측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틀리지 않고 우리가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게 표준 발음법이니까 그대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초반에 나온 이 사람의 친구인 시인은 뭐라 주장했었지? 사투리나 억양을 살려서. 그치? 어떤 향토 시인은 사투리랑 억양을 살려야 된다 얘기했고 이 사람의 친구는 시비를 걸었죠. 꽃차를 꽃사라고 읽어야지 꽃차라고 읽는 건 말이 되냐 하고 말했는데 꽃차라고 읽는 건 표준 발음법이 있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우리는 시를 읽더라도 또 표준 발음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이해됐을까? 넘겨보자. 여기 나와있죠. 글쓴이는 발음법에서 정한 발음 그대로 발음해야 된다가 결국 이 사람의 주장이고 친구는 발음에서 벗어나더라도 시의 분위기와 시인의 의도를 살릴 수 있게 발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니? 듣기에는 아무래도 꼬사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근데 우리가 시나 문학 작품을 읽을 때도 꼭 표준 발음법을 지켜야 될까? 아니 이거 그냥 너네의 생각이야. 그냥 어떻게 생각해 너네는? 저는 꼬사라고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꼬사라고 이거 됐고 예담이는? 저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근데 쓴 사람은 표준 발음법을 지켜야 한다 하고 이 사람의 친구인 시인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아무튼 스캔 또 흔들렸네. 103쪽 보자. 마무리를 해봅시다. 이건 책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와 의의 발음. 예는 원래 소리대로 예로 발음하죠. 예와 레, 이의 경우에는 뭐로 발음하면 더 허용하지? 에.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죠. 예를 들면 해성, 시계 이런 것들. 으로 쓰여 단어 첫 글자에 나오는 경우에는 으로 발음함. 자음은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으는 뭐로 발음하지? 이로 발음하죠. 문이, 희망 이렇게. 단어의 첫 글자 이외의 으는 이로 발음함도 허용합니다. 주의, 주의. 조사 으는 뭐로 발음함도 허용하지? 에. 에로 발음함도 허용해요. 국어에 받침에 올 수 있는 소리는 7개. 뭐지? 이응, 비읍, 비읍, 이응. 이응. 가느다란 물방울로 외워주면 돼요. 앞자음이 소리나는 겹받침은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 비읍, 시읒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뒷자음이 소리나는 겹받침은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이렇게 기역, 미음, 리을, 피읍은 뭐로 발음되지 우리? 비읍. 비읍으로 발음되죠? 왜? 그 피읍의 가장 유사한. 대표음이 비읍이기 때문이죠. 겹받침 발음의 예외를 보면은 리을, 기역. 용언의 리을, 기역은 활용할 때 뭐 앞에서 리을로 발음될까? 네. 우리는 이거 겹받침의 예외에서 한번 봤었어. 아 뭐야? 아 여기 있구나. 오늘 리을 기억 활용할 때. 기억해서. 맞죠?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해요. 원래는 리을 기역은 뭐로 발음된다 했지? 리을 기억은 닭. 다 기역으로 기역. 발음되죠. 뒷받침이 소리 나는 건데 활용할 때 기역 앞에서 뭐로 발음된다? 리을. 리을로 발음된다. 예시를 보면은 밝게, 맑고 활용한 거죠. 맞지? 네. 맑게 원래 기본형은 맑다예요. 근데 이게 고 이렇게 활용을 해서 맑고니까 기역 앞에 왔으니까 맑고 이렇게 된 거예요. 리을 비읍을 보면은 동사 밟다의 밟 뒤에 자음이 오면 비읍으로 발음됩니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넓적하다의 리을 비읍은 뭐로 발음되지? 비읍. 비읍으로 발음돼요. 넙죽하다, 넙둥글다, 넓적하다 이렇게는 외워줘야 돼요.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이어질 때 뒤의 말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닐 때는 뭐로 바뀐 뒤 이어지는 말의 첫소리가 되지? 대표음으로 바뀌죠? 뒤의 말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을 때에는 원래 소리 그대로 이어지는 말에 뭐가 되지? 응? 첫소리가 되죠? 겹받침인 경우에는 앞말의 받침과 뒷말의 첫소리로 나뉘어요. 받침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이어질 때는 이어지는 자음과 만난 소리가 다양하게 바뀌어요. 이거는 너네가 아마 고등학교 때 더 자세히 배울 거야. 생활 속의 정확한 표기 이런 건 이런 건 다 기억나죠? 까지가 우리 2-1이었어. 정확한 발음과 표기. 그럼 숙제는 뭘까? 나의 실력 다지. 그치? 104쪽, 105쪽 이거 숙제예요. 하고 우리 지금까지 발음법 했지? 그럼 이제 우리는 쓰는 것도 할 거예요. 자 보자. 고쳐쓰기란 뭘까 얘들아? 너네 글 쓰는 거 좋아하니? 글 쓰는 거 별로 안 안정우 예담이는? 저는 약간 제 생각을 쓰는 거는 게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럼 이제 너네가 약간 수행평가 볼 때 글 쓰기 좀 있지 않아? 네. 근데 너네 그냥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3번에 쓰고 바로 내? 진짜? 수정 안 하고? 약간 글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쓴 글을 초안이라고 하지 우리가 초고
초고를 딱 보면서 수정하고 이걸 고쳐쓰기라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고쳐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문장, 글의 구성은 알지 얘들아? 문장, 문단, 글 전체 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글 전체에서 보고 문단에서 보고 문장에서 보고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고쳐쓰기를 해줘야 돼요. 이해됐을까? 봅시다. 고쳐쓰기란 글을 쓰면서 글을 검토하여 보고 자신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과정이다. 내가 만약에 학교 수행평가로 설명문을 썼어. 나는 설명문을 쓴 의도는 뭐지? 그치, 무언가를 설명해야 돼요. 그럼 이제 글에서는 내가 뭘 설명하고 싶은지가 담겨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글을 효과적으로 읽는 이가 읽을 수 있도록 검토하면서 계속해서 고쳐 써줘야 돼요. 고쳐쓰기의 효과는 글을 다시 읽고 주제를 잘 살려 쓸 수 있다. 읽는 사람을 생각하여 감동적인 글을 쓸 수 있다. 문단의 내용을 매끄럽게 점검하여 고칠 수 있다. 문장의 앞뒤가 부드럽게 잘 이어지게 고칠 수 있다. 이런 네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일반 원리는 부가, 삭제, 재구성이 있거든. 부가는 플러스, 말 그대로. 삭제는 마이너스고 재구성은 다시 한번 좀 재배열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빠뜨린 부분이 있을 때는 새로 보충을 해야 되지. 이걸 부가고, 불필요한 게 있으면 빼야 되지. 예를 들어 너네가 에어컨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해. 근데 너 그거 에어컨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선풍기를 갖고 왔어. 근데 선풍기에 대한 내용이 지나치게 많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되죠. 필요한 부분만 써줘야 돼요. 에어컨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막 선풍기의 부품, 선풍기 유명한 선풍기 제품 이런 건 들어가야 될까? 불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글을 처음 썼을 때 이런 부분까지 구구절절하게 썼다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해줘야 돼요. 재구성 같은 경우 만약에 너네가 뭐에 대해서 쓸까? 에어컨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쓴다고 생각해. 그래서 에어컨의 역사를 먼저 썼어. 에어컨은 언제 누가 발명하였다. 갑자기 에어컨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쓰고, 그래서 에어컨이 보급화된 과정을 써. 좀 배열이 맞을까? 보급화된 과정은 역사와 좀 더 가까운 얘기지. 그러니까 보급화된 과정이랑 에어컨의 작동 원리 부분을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글의 위치를 재배열하는 걸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을까? 봅시다. 내가 고쳐쓰기는 어떻게 세 단계로 나눠진다 했지? 어디서 고쳐 쓸 수 있다 했지? 응? 틀려도 괜찮아 얘들아. 단어, 문장, 글자. 그치? 단어가 이제 문장 안에 포함돼요. 문장, 글 전체, 그리고 문단이 있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서 글 전체가 되니까. 우리 먼저 글 전체 수준에서 한번 볼 거야. 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목이 중요하지. 너네가 에어컨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좋은 에어컨을 고르는 법,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으면 될까? 되나? 안 되죠. 어떻게 제목을 지어야 될까? 그렇게 써도 되겠죠? 그냥 뭐 딱 에어컨의 작동 원리를 내가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제목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 글의 주제나 내용을 잘 드러내야 하고, 주제가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야 해요. 그냥 에어컨 얘기하다 갑자기 선풍기 얘기하고, 선풍기 얘기하다 갑자기 부채 얘기하고, 이런 건 에어컨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름에 쓸 수 있는 시원하게 해주는 사물들에 대해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에어컨에 대해서 주제 나열을 해야 돼요. 주제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는가? 나는 에어컨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이 글의 주제가 에어컨의 작동 원리인 걸 알아야겠지. 이걸 한번 봐야 되고, 원래 의도와 일치하는가? 봐야 되지. 내 의도는 뭐지? 에어컨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 내용은 없는가? 아니면 더 보충할 내용은 없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글 전체에 들어갔는지 를 생각하면서 고쳐 쓰는 게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 쓰기예요. 또한 구성이 체계적이어야 돼. 글은 뭐로 나뉘지? 그 서로. 서론이니까 그러니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처음은 서론, 본론, 결론. 얘네가 제일 구실을 하는가?
서론부터 갑자기 냅다 결론부터 들이대면 안 되겠죠. 서론에선 서론에 할 말을 하고 본론에선 본론에서 할 말을 하고 결론에선 결론에서 할 말을 하는가, 그리고 이 세 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다음은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야. 하나의 문단에 하나의 중심 생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다가 한 칸 띄고 다시 또 쓰는 경우가 있지. 이걸 문단 나누기라고 하죠. 하나의 문단에 하나의 중심 생각이 있어야 되고 뒷받침 문장의 중심 문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넣고 이거 뒷받침하면서 하나의 문단을 완성시키잖아. 이 얘기예요. 문장의 얘기를 갑자기 뭐 한 문단 막 15줄 이런데 또 한 문단 2줄 이러면 안 되겠지. 적절해야 되고요. 중심 생각이 주제문으로 잘 표현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쓰기인데 문장의 뜻이 분명해야 돼. 그리고 문장의 길이가 적절해야 되고 막 한 문장이 5줄 이러면 좀 읽기 불편하겠지. 각 문장이 어법에 맞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하고요. 빠진 단어를 넣고 불필요한 단어를 빼며 상황에 맞는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맞춤법 등 표기법에 어긋난 단어를 바르게 고쳐야 돼요. 그래서 뭐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길이,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이런 걸 잘 봐줘야겠죠? 이해됐을까? 어디 수준에서 고쳐쓰기가 있다고? 먼저 글 전체 봐야 되지. 다음은? 뭘 봐야 되지? 우리 하나의 중심 생각이 들어있는가를 보는 건? 문단을 봐야 되고. 그 다음은? 문장 수준에서 봐야 돼요. 이해했을까? 밑에 여기 문제 3개 풀어보고 바로 쉽시다.